RM이 다녀간 미술관과 그렇지 않은 미술관, RM이 소유한 그 화가와 그렇지 않은 화가,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난다. 제 두 분 저 성함을 딱 듣고 처음엔 두 분 다 여자분인 줄 알고 예, 그런 기대를 했는데 두 분 다 남자분이셨습니다. 일단 뭐 첫 말씀부터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네요. 정태경 경비사님. 네. 미술시장 야너컬, 당신도 컬렉터가 될 수 있다. 야너컬이 뭡니까? 야, 너도 컬렉터가 될 수 있어를 좀 줄여봤는데 네. 미술품에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작품을 또 사고 싶어 하시고 또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 시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야너컬이라고만 지어봤습니다. 야너컬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박병숙 팀장님. 예. 골드러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정말 골드러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는 것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흔들리지 않는 자선행.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십니까? 뭐 사람들이 금에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쉽게 또 투자하기는 또 쉽지 않죠. 예,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2월 달에 골드 광풍이 좀 불어서 예.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이런 금 투자가 실제로도 얼마나 좀 효용이 있고 또 내 자산을 지키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잘 설명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금이라는 거는 뭐 저희 예전에 보면 이제 뭐 돌반지라든지 사실 그런 거 아니면 별로 이렇게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웠는데 예, 맞습니다. 금값이 너무 뛰었어요. 지금 뭐 또 신고가 경신한다. 그리고 온스가 31.1g, 예, 31.1g입니다. 3,300불이 넘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본 게 3,340달러까지 오, 간 걸 보고 왔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거? 이거는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3,400에서 500달러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4,000달러 얘기 뭐 전망. 4,000달러까지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예. 4,000달러는 조금 아니 저 몇 해 전에 2,000달러 넘을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올 때까지 왔다. 그래서 예. 파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3,000달러 넘고 지금 3,300달러 중반까지 와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왜 이렇게 그 금값이 오르는 겁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뭐 관세 전쟁도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게 아무래도 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관세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좀 무기 삼아서 전 세계의 경제 흐름들을 많이 좀 뭐 그냥 어지럽죠, 요즘. 예, 저해하고 예,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부분들이 금값 상승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아까 처음에 모두의 말씀한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자산의 힘,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오히려 어지러울 때 주는 것이 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자산이 변동성이 좀 크고 좀 불안할 때 특히 또 빛을 발하는 게 금이죠. 그러니까 금의 가장 경쟁자라 그럴까요? 뭐가 예.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또 다시 각광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경쟁자가 아닐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금을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금의 경쟁자라고 꼽는다면 비트코인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사들이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세계 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금을 향후 5년 내에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한 게 향후 5년 내에 금을 살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69% 정도가 금을 사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향후 1년 안에 금이 늘릴 것 같느냐라고 또 물어봤는데 거기에서는 81% 정도가 늘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솔직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예. 늘리겠다 그래 놓고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에서 굳이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예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을 사고 파는 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공식적으로만 올해 1분기 때 대략 한
12.8톤을 매수를 했거든요. 금액은 얼마나 예, 됩니까? 12.8톤이면 금액까지는 제가 계산을 예.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금을 매수하는 것도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죠. 아무튼 그 안전자산하면 미국 국채가 그동안 꼽혔는데 국채도 뭐 금리가 출렁하면서 그 안전자산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이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실물자산 투자의 또 한 축이 미술품 경매인데 요즘 세계적 동향은 어떻습니까? 미술품 경매 좀 넓게 보자면 미술 시장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이 미술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파트여서 세계 경기가 힘들거나 또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위축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파생 상품 섹터라고 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당연히 그런 좀 글로벌 쇼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뭐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뭐 금리의 여파 뭐 이런 부분들도 미술품에 대한 여윳돈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축소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 미술 시장이 이제 한 81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81조 원이죠. 네, 맞습니다. 81조 원인데 그런 가운데서 한국미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조가 저희가 원래 가장 최대치였는데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7, 8천억 정도로 좀 하향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경기 여파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고액 자산가들의 미술품 투자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때 붐처럼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 쇼크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술품을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어떤 뭐 필수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외부의 요인들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위축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이라든지 또 다른 뭐 환율 이슈 혹은 뭐 금리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측면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관세 이슈도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자본시장 흐름에서 미술품까지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컬렉터분들이 현재는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이 홍콩의 크리스티 경매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홍콩이 이 국가보안법 시행된 게 2020년인데 그 이후로 좀 많이 위축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사실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 홍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구권 갤러리들이 홍콩에 많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꽃을 피웠던 게 아트바젤 홍콩이라는 큰 대형 아트 페어였는데 그 아트바젤 홍콩을 저도 뭐 매년 이제 가보고 있지만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좀 컬러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 컬러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서구권의 많은 컬렉터들이 오프닝 첫날이면은 전 세계에서 전용기를 타고 홍콩에 와서 예. 작품을 살 정도였는데 최근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 심천에서 연결되어 있는 고속철도를 타고 본토에서 중국 본토에서 오는 그런 컬렉터분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많은 서구 컬렉터들 그리고 서구권 갤러리들의 참여 빈도가 좀 줄어들게 되고 전반적인 미술 시장의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좀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큰 경매 회사들이 홍콩에 이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매 역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추세여서 낙찰률이 그렇게 높은데 반대로 낙찰 총액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의 세일즈적인 측면이 예.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현재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이 자산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셨듯이 금과 미술품은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경기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의 특징이 또 이 영리치, 40대 이하 젊은 부자들이 이쪽에 또 선호하는 실물 자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젊은 부자들 거래가 많이 늘었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 금이라고 하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덩어리들. 그건 이제 장롱에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쥐똥금, 뭐 조그마한 동전 같이 예. 생긴 것들, 뭐 그런 조그만 덩어리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중량들 예. 3.75g이라든지 1g 이런 저중량 골드바 중심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죠.
그 기존에 뭐 금을 이제 집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 맞습니다. 추세는 어떻게 파악이 좀 됩니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앱 서비스인 금방금방에서 예. 매도하는 양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확실히 최근에는 그 매도되는 양도 많고 또 그 상응해서 또 매수되는 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추세를 보면 상당히 좀 많지 않나. 예. 뭐 보고 예전에 있습니다. 뭐 무슨 집에 금송아지, 뭐 황금 두꺼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네. 뭐 그런 수요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뭐 금 투자도 그렇고 미술품 투자도 그렇고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의 인기가 거의 광풍이다. 앞서 골드러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예.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금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가질 못해서 엄청나게 좀 금값이 올라가면서 실물을 받기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때였거든요. 2월 달이. 골드가 뭐그 동이 났다 뭐 이런 예, 기사가 맞습니다. 많이 금 공급이 좀 어려워서 예.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 골드바도 이제 공급이 중단돼서 제품 판매를 못하고 저희 한국금고에서도 상당히 좀 지연돼서 물건이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고 물론 저희 서비스에서도 공급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저희도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 좀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살 수는 있는 거네요. 사긴 살 수 예,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편인데 아직 조금 이제 금 쪽보다 최근에는 실버 쪽이 은 쪽에 또 수요가 늘어나서 은이 지금 조금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일종의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제라고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금이라는 거는 사실 무슨 저 채권처럼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예. 주식처럼 배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 가격 올라가는 것만 갖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가 많은 거예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 자체가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데 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거나 또 경기가 침체되거나 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자기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금값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매매 차익을 예. 보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팔아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아무래도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은 가급적이면 일정 부분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세상에 뭐 천재지변이 나거나 뭐 이상한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금이 더 부각이 된다. 예, 맞습니다. 거죠? 네. 자, 미술품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NFT라고 해서 조각 투자 이런 거를 하긴 하지만은 실제 경매에 참여하는 건 좀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과거에 뭐 NFT나 조각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컬렉터들의 항상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 적은 돈으로 투자는 할 수 예. 있지만 실물 그림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가 보는 선에서는 물론 뭐 이제 초보 컬렉터분들 입장에서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대에서 또 작품을 구매하실 만한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자면 뭐 흔한 일반 직장인이나 회사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연평균 소득 대비 한 10% 정도 이내로 본인들이 좀 이제 작품 구매 예산안을 좀 보시고 그 예산안에 맞춰서 작품들을 좀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온라인 미술 시장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 미술 시장이 2024년도에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미술 시장 부분은 굉장히 여전히 유지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처음 컬렉션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뭐 경매에 참여한다든지 혹은 미술품 작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좀 소액 작품들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주 고가의 억 단위 작품이 아니더라도 한 100에서 뭐 500만 원 사이대의 작품들도 충분히 구매하실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됩니다. 여기 그 미술품 투자의 절세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술품은 사실 그 과세의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미술품 경매 회사들에서 작품을 구매하실 때는 예. 구매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역으로 또 이제 되파시는 분들은 그 위탁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마치 이제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처럼 이 부분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작품을 구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또 여기서 하나 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는 없지만, 대신에 네.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이제 작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6천만 원 이상의 작품의 거래가에 있어서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국내 작고 작가. 예컨대 이제 박수근이라는 화백 아시죠? 예, 예. 돌아가셨기 때문에 6천만 원 이상이 거래됐을 때 양도에 이득이 발생됐을 경우. 두 번째는 해외 미술품. 이거는 생존과 작고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미술 골동품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되파실 때는 항상 꼭 과거에 내가 얼마에 샀었는지 그 취득의 경로나 영수증 혹은 입금의 내역들을 좀 챙겨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6천만 원 이하는 절세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6천만 원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6천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이 발생될 때 거래 금액으로 네, 거기서 맞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있다라고 예를 보시면 들어 돼요. 그러면 3천만 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에 판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이제 과거에 내가 구매한 증빙 내역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경매에서 낙찰이 7천만 원 됐다고 하면은 낙찰가 기준으로 또 양도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 차액분에 대해서 소득 구간을 확인해서 이득 구간을 확인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세금 측면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술품 투자하면은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네. 방탄소년단 BTS의 RM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RM이 다녀간 미술관과 그렇지 않은 미술관, RM이 소유한 그 화가와 그렇지 않은 화가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요. 맞습니다. 유명인들이 작품을 이제 구매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대중 컬렉터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뭐 예컨대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셀럽들, RM이라든지 혹은 뭐 과거에 빌 게이츠 같은 예. 대부호가 한국 작가의 작품을 샀다 이런 소문들이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작가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항상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좀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미술 우리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미술 감상하는 또 수요도 많이 늘린다는 점에서 그런 유명인들이 미술품에 관심을 갖는 건 참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자, 박병수 팀장님. 금값이 이렇게 뛰니까 뭐 이 금투자 열풍이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난리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특히 전통적으로 금을 좋아하는 터키나 뭐 인도, 중국 그쪽 나라들이 좋아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뭐 금을 뭐 꾸준히 순금 주얼리부터 다 구입하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부쩍 늘었죠. 특히 이제 중국 고객분들이 한국에 방문하셔가지고 금 제품을 골드바나 뭐 순금 주얼리를 사가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관광 와가지고 예. 그렇게 사는 건 아무 제약이 없나요? 예,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텍스 프리까지. 텍스프리까지 가고 예. 부가세 안 물리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금 제품들도 금도 품질이 좀 있는데 예. 한국 금이 중국 금보다는 아무래도 인식이 더 좋아서 아니 어차피 선호합니다. 99.99%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좀 안 그런 금들도 조금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앞서 그 해외 미술품 경매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활발한 아까 80조 얘기하셨는데 그 활발하죠 여전히 해외에서?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그 홍콩 경매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장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 뭐 수백억에 팔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미술 시장이 뭐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꾸준한 수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대비 변화됐던 측면은 뭐냐면 초고가의 작품들에 대한 작품 거래 빈도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작가분들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런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좀 클래식한 그런 뭐 17, 18세기의 이런 해외를 봤을 때 그런 작품들에 대한 고가 거래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그 미술시장 전 세계 활황이 있었을 때 울트라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예. 좀 굳이 번역하자면 초현대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생들이나 90년대생 작가들, 굉장히 어린 작가들이 초고가에 거래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됐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거품이 어느 정도 조금 꺼지면서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도 그런 좀 고가의 작품들보다는 좀 중저가의 작품들 그리고 지금 좀 편하게 접근 가능한 그런 작품들로 수요층이 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벽에다가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네. 그것이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현대 미술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컬렉터 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공부하시는 것처럼 미술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예술 작품은 편하고 쉬워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현대 미술의 영역들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철학을 산다 혹은 작가의 개념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전시를 보고 그 작가의 가격이 얼마인지까지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신다면 그 작가의 미술사적 어떤 개념이나 이론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네. 접근하신다면은 어떤 뭐 한 주식의 섹터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술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식 투자가 정말 숨은 보석 같은 주식을 발굴해서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듯이 정말 앞으로 전망은 밝은지 아닌지만 판단할 수 있다면은 정말 젊은 작가 중에 좀 맞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나중에 좀 큰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네, 그 사실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그 미술 시장 좀 활황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가격대들도 흔히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1차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갤러리나 화랑, 예. 아트페어에서 구매를 하는 건데 그런 작품들이 이제 줄 서서 못 사는 마치 오픈런을 했는데도 내가 예. 못 사는 이런 상황들도 비일비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2차 시장이 이제 재판매하는 마치 이제 중고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게 비유를 하자면 예. 그런 재판매 시장의 작품 가격들이 굉장히 점핑하는 일들도 일어나서 뭐 1차 시장인 화랑과 갤러리에서 3천만 원 정도 하는 작가의 가격이 역설적으로 갤러리와 화랑가 대비 한 3, 4배 이상 비싸게 경매 시장에 낙찰되는 이런 80년대, 뭐 70년대 이런 젊은 작가들의 네. 가격 상승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안목만 있다면은 저 숨은 주식 발굴하듯이 정말 앞으로 미래에 크게 될 화가의 작품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팀장님, 중국 MZ 세대들 콩알금을 모은다는 기사를 봤는데 콩알금이 뭐예요? 국내에서도 제작되고 판매도 되고 있는데 3.75g이나 그 이하의 그걸 콩알만하게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뭐 시중에는 좁쌀금이라고 해서 예. 1g 미만인 금들도 상품화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뭐 골드바, 실버바까지 막 그래가지고 예. 뭐 납품하는 게 지연되고 막 이랬는데 이런 풍기 현상은 좀 약간 지금은 좀 완화됐나요? 예, 풍기 현상은 지금 상당히 다 해소된 편이고 실버바의 지연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 다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바다 하면 이제 브론즈바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상품들이 수요가 있다면 나올 수 있죠. 네. 실제로 백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백금은 뭐 금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보다는 비싸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 황금이 더 비싸지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저 세상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예. 백금이 더 비쌌던 것 같은데. 백금이 비쌀 때가 있었죠. 또 백금보다 한때 금값을 넘었던 게 팔라듐이라고 있는데 예. 팔라듐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 한국금거래소에서는 상품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팔라듐 수요가 팔라듐이 굉장히 어떻게 많죠. 생긴 거죠? 팔라듐도 은색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팔라듐이나 백금이나 다 그 주얼리 만들 때는 이제 합금 재료도 쓰기도 하고 또 특히 산업용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귀금속들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들까지 많이 생각하시죠. 예. 그래도 투자 상품으로는 아무래도 금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그냥 걸로 보고 가장 있습니다. 보편적인 제품을 사는 것이 가장 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도 미술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김한기 화백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런가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국내 작가 중에서 이제 작고 작가 돌아가신 분 중 포함해서 보자면 이제 김한기 작가가 130억 넘게 지금 화면에 예. 나오고 있는 이 작품이 국내 작가 최고가의 거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거래가 됐죠? 네, 맞습니다. 해외 경매 회사에서 낙찰이 됐던 작품인데요. 생존 작가로서는 이제 이우환이라는 예, 화백, 이우환. 살아계시는 이우환 작가의 작품이 또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태희 경매사가 직접 경매하셨던 작품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나는 작품 혹시 있습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그 김한기 작가의 작품을 2024년도에 이제 국내 작가 최고가가 이제 50억 낙찰이었습니다. 한 점에. 예. 그 작품을 제가 경매를 진행하면서 낙찰을 시켰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 경매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한 호가 단위가 뭐 점점 올라갈 때는 뭐 100단위가 아니라 이제 1000단위, 어허. 억 단위대로 한 번씩 올라갑니다. 예, 경매 편말 들고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있습니까 하면 네, 딱 들고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50억 가까운 이제 작품 같은 경우는 한 호가가 뭐 3억에서 5억 이렇게 뛰기 호가 때문에 한번 올라갈 맞습니다. 때. 그럼 제가 경매를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고 낙찰이 50억 정도 가까이 돼서 이제 낙찰입니다라고 외칠 때는 그만큼 또 희열도 있고 그만큼 책임감도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경매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미술품들에 대한 환수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보시면 어쨌든 한국 전쟁이라든지 뭐 일제 강점기 이런 시기에 많은 문화재들이 이제 네. 해외로 반출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해외에서 찾아서 한국 경매 시장에 소개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저희가 예. 일본에서 발굴해서 한국 저희 서울 시장에서 경매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19억 5천만 원에 글씨가 낙찰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는 뭐 올해가 또 광복 80주년이기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안중근 작품을 또 경매 진행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뜻깊은 경험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경매에 얽힌 이야기 이거 책으로 여러 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책으로 한번 좀 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게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미술품이나 금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먼저 금은 얼마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금 투자를 할 때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소위 한 돈이라고 하는 3.75g 예. 그 단위로 사시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금도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금도 나와 조각 있고 투자랍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단위로도 뭐 0.1g, 뭐 0.5g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도 살 수 있는 상품들도 그러면 많이 그 나와 실물을 있거든요. 받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런 경우에. 실물도 있습니다. 실물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실물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소액의 소량의 금을 꾸준히 사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고객님 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문턱이 무지하게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다양하게 미술품 투자는 시드머니 어느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품 한 점에 모든 자금을 다 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1년에 어느 정도 구매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2점 내지 한 5점 내에서 구매해 보시겠다. 이렇게 좀 일단 수량으로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신의 연봉에 어떤 연 소득의 한 5에서 10% 정도의 예산을 잡고 경매 회사들이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경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번 경매에 놓치더라도 다음번 경매의 작품을 눈여겨 보셨던 걸 다시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해서 1년 동안 내가 몇 점 정도만 좀 진행해 보겠다. 그런 좀 수량에 대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아직 한국 미술 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아까 네. 전 세계 미술 시장 대비해서 뭐 1% 내외 남짓한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거래되는 화랑과 갤러리에서 거래되는 작가들이 2차 시장이 경매 시장에 모두 다 나와서 거래가 되진 않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도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작품을 갤러리나 화랑에서 구매하실 때는 꼭 이 작가가 2차 시장에 거래 이력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한 2, 3년 내에 꼭 되팔려고 하는 그런 투자적 관점에서 작품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2차 시장에 지금 거래 가능 유무를 좀 경매회사의 홈페이지나 경매회사의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좀 상의를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 팀장님, 앞서 그 골드바나 실버바 이 공급 불안은 이제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예, 말씀해 어느 정도 됐다고 주셨는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그 금을 실물에 투자하지 않고 뭐 ETF라든지 뭐 다른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 실물 금을 사시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실물 금은 소위 말하는 금은방 예. 가셔서 직접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매 차익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KRX 금시장, 예. 예, 한국거래소에서 금 현물 시장이 있는데 그 금 현물 시장에서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 현물 시장에서 구입하신 매수하신 금들은 현물로도 인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실물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시세 차익만을 생각하신다면 시세 차익이나 금에 관련된 투자만을 생각하신다면 뭐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골드뱅크 예. 금통장도 있고 그리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 ETF도 예. 충분히 금 투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지 투자 방식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는 거는 기술, 파는 거는 예술이라고 하죠. 그만큼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술품도 말 그대로 시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기야 뭐 어떻게든 간에 싸게 샀다고 쳐도 네. 언제 팔아야 될지 이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컬렉터분들이 이제 특히 초보 컬렉터분들은 작품을 사시고 이제 걸어놓고 굉장히 만족해하시면서 네. 감상만 하시거나 뭐 이제 지인분들한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작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구매하고 언제 팔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 문제입니다. 예.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2, 3년 안에 내가 되팔 생각으로 작품을 샀다면 흔히 말해서 장롱에 이렇게 보관하지 마시고 네. 이 작가의 행보나 그리고 작가가 지금 전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혹은 특히 요즘은 글로벌 미술 시장과 한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한국 작가들 중에서도 내가 구매한 그림이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전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추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치 뭐 증시가 변동되는 것처럼 작가의 작품 가격도 변동이 많이 됩니다. 작가가 갤러리나 화랑에서 1차 시장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반대로 경매 시장에서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름세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경매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정도를 하시면 요즘은 많은 정보들이 가격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궁금해하실 텐데 작가의 작품이 오래 묵히면 좋냐? 뭐 예컨대 포도주처럼 뭐 맞습니다. 오래되게 작고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냐 이런 네. 부분들 좀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건 사실 작가의 유족이나 작가의 작품을 관리하는 에이전시 혹은 뭐 갤러리, 전속 갤러리 혹은 작가의 유족이 운영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재단들이 작품의 사후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어떤 작고 작가의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작고 이후에 작품 가격의 행보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실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화백의 그림을 몇 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현재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옥션의 홈페이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신 것도 굉장히 그림 좋고요. 누르고 가격 네, 맞습니다. 시세가. 경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뭐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가격대를 한번 트래킹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 해외에 많은 이제 유료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소더비나 크리스티 해외 경매 회사의 경매 레코드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매 시장이 2차 시장의 가격도 사실 1차 시장의 화랑과 갤러리의 가격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지금 코엑스에서 화랑 미술제라고 하는 큰 네.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아트페어에 가셔서 작품 가격대를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금과 달리 미술품은 좀 어떻게 컬렉터의 안목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이라는 거는 아까 콩알금 얘기도
얘기도 해주셨고 또 뭐 목욕탕에 가보면 뭐 목걸이 주렁주렁 금목걸이 달고 있는 목에도 한 1,000만 원 이상 걸고 있는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금 투자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중량이 있다고요. 금 투자에서는 사실 실물 제품이다 보니까 제조 공임이 들어갑니다. 제조 공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조 공임이 가급적 저렴한 순금 주얼리보다는 순금으로 된 골드바, 네. 골드바가 적합하고 그건 제조 비용이 적게 들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중량이 이제 네. 중량이 더 커지면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37.5g 정도가 아마 제조 공임을 감안해도 적당한 중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0돈. 예, 맞습니다. 10돈. 그게 아무리 그 미터법으로 통일한다 해도 그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는 그램 단위로 다 표기는 되고 있는데 이제 시중에서 거래할 때는 돈 단위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예. 자, 미술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의 그 전유물로 많이 여겨졌는데 그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하정우 씨, 배우 하정우 씨, 가수 솔비 이런 네.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작품들은 뭐 한 2천만 원 상당 팔리기도 하고 이런 작품으로서 가치보다 재테크로서의 가치도 궁금합니다. 이런 유명인들이 그린 네. 거예요. 사실 뭐 초보 컬렉터들이라든지 미술 시장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셀럽 혹은 유명인들의 작품들을 보시고 전시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게 그런 셀럽들이나 유명인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술품을 좀 대중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MZ세대 컬렉터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가격대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00만 원 넘는 작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유명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뭐 미술사적 가치나 혹은 미술 시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2차 시장에서 경매 가격이 동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받쳐진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변수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 으로서 이제 나중에는 접근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그런 작품들의 가격대들이 또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그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그림을 거의 못 팔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고 그랬는데 그런 화가가 사후에는 이렇게 유명해져서 지금 가장 비싼 화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뭐 이제 유명한 화가 중에서 이제 이중섭이라는 작가 예. 알고 계실 텐데요. 이중섭의 작품도 사실 살아생전에 돌아가기 전까지 작품의 판매나 이런 거래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실 때나 구매하실 때는 내가 짧은 텀에 이 작품을 팔 건지 아니면 정말 좀 길게 가져가거나 혹은 상속이나 징여의 과정으로서까지 고민하시면서 작품을 소장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저가의 작품 혹은 신진 작가의 작품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이 작가의 향후의 전망 혹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경매로 이제 수십억 불러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네. 그 낙찰 받은 사람이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네. 하나는 경매에 나온 이 작품이 경매 잘 됐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위작이 드러났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렵고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작품을 저희가 이제 경매 회사들은 이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회원가입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가 이 경매에 들어올 때 신분이 확실한지 예.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물을 보지 않고 반대로 저희도 고객을 만나지 않고 작품을 경매에 참여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서 뭐 해외 고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여권이라든지 카드 오픈을 한다든지 네. 이런 좀 허들들을 두면서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그냥 현장에 오셔서 패드를 댄다고 해서 경매사가 찍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신분이 확인되거나 저희의 응찰 동의서를 또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취소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그에 따른 페널티를 또 부과하기 때문에 응찰 신청 서류라는 걸 받고 거기에 낙찰 취소에 대한 수수료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도 안내를 또 하고 있어서 항상 처음 컬렉팅을 하실 때 경매로 작품을 사실 때는 그런 취소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낙찰 시에는 낙찰가의
구매 수수료가 또 붙는다. 이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하셔서 예산을 생각하시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매 참 쉽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자, 팀장님. 예. 이 금 투자할 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실물보다 유가증권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금을 투자라고 한다면 내가 산 가격이 있겠지만 또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골드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골드바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세가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부가세 10% 그리고 제조 공임이 있기 때문에 되팔 때는 그 부가세와 제조 공임을 받지 못합니다. 대략 1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17% 가격이 올라야 이게 예, 맞습니다. 실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수해야 하는데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할 때 부가세가 일단 없고 그리고 제조 공임도 없기 때문에 실물 골드바보다는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 되파실 때는 비슷한 가격에 되파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유리하죠. 차이만큼 그냥 그대로 거의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예, 얘기네요. 맞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유가증권 외에도 또 실물 투자에 적합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각 투자처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조각 투자 서비스 말고도 현물을 최소 단위 0.005g 단위로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에 가입해서 직접 투자해 보시는 것도 현물 투자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이 유가증권 투자로 하는 거, 그다음에 조각 투자하는 거 이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저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제가 그 종로 3가 이제 금은방들 많은 예. 예전에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거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파고다 공원부터 창덕궁 사이에 전부 다 한국금거래소예요. 아, 예. 이게 한국금거래소가 이렇게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 건지. 실제로 한국금거래소는 지금 110여 개 정도 대리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금거래소가 아니지만 금거래소란 이름을 쓰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호가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고 잘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는 한국금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전부 다 한국금거래소 간판 달고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가장 쉽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앱 서비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조각 투자에 적합한 앱 서비스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금방금방이라는 것처럼 현물을 작은 단위로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 간 거래가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가세 없이 저렴하게 사고 또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물 투자하시는데 또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실물 투자할 때는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대체로 이제 세금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 금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외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배당소득세, 뭐 이자에 대한 어떤 소득, 이자가 없으니까 예, 배당소득세 이자도 없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양도소득세 따로 안 물리는 예, 거죠? 맞습니다. 금은 구입하실 때 실물금을 직접 구입하실 때 그때 부담하는 부가세 말고는 그 외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뭐 종합소득세 포함되거나 이건 아닌가요? 그것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금 투자는 그런 측면에서 유가증권 투자한다면 뭐 거의 세금 신경 안 쓰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정태희 경매사님,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고위공직자 이 재산 공개할 때 보면 미술품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네. 부유한 부자들이 사실 미술품 투자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절세 혜택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상속 증여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미술계에서 많은 화두가 됐던 게 미술품으로 이제 상속증여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물납제라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작품을 구매할 때 혹은 작품을 물려받을 때에 이제 상속증여의 절차를 밟게 됐을 때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부터 시가감정 평가를 받게 네.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작품이 비싸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해당의 작품 평가 가액 자체가 양 기관에서 평가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되면은 혹은 높게 되면은 이제 이런 변수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구매 가격에 대한 증빙 자료들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 뭐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도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상속 증여에 관련된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작품의 구매 인보이스,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입금증 혹은 뭐 경매회사에서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 낙찰 경매 결과 통보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서류들을 잘 챙겨 두셔야지만 추후에 이런 법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증빙 자료로서 제출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 아는 화가, 제 친구가 화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림을 네, 무상으로 그냥 선물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팔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뭐 그 소유권안이 명확하다면은 소유권자가 작품을 매도할 때는 뭐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다만 그 작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의 미술품 과세에 해당되는 영역에 뭐 6천만 원 이상의 거래된 작품으로서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뭐 원천징수 형태로 작품의 세금을 내시기만 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가격이 어떨 때는 오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네. 또 혹은 그냥 유지되길 바라시는 분들도 6천만 원 있을 수 있어요. 이하면은 맞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가의 어떤 뭐 작고 유부 뭐 혹은 뭐 해외 작가냐 국내 작가냐 이런 것들도 좀 따져 보셔야 될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나도 한번 금 투자나 미술품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미술품 경매에 참여할 때 이것만은 주의해라. 뭐가 있을까요? 항상 경매에 참여하실 때는 낙찰 수수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수수료가 보통 몇 프로 들어가나요? 통상적으로 국내나 해외 경매 회사들이 한 19%에서 한 25% 내외를 상당하네요. 받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낙찰을 받더라도 뭐 예컨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9.8%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0% 가까운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경매를 참여하실 때는 내가 예산을 그래서 생각을 하고 참여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갤러리나 화廊에서 새로 만들어서 작가가 이제 전시를 할 때는 당해년도에 신작을 보이기 때문에 컨디션에 그렇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매회사에 나오는 작품들은 뭐 최소 2, 3년, 뭐 길게는 몇십 년 동안 묵혔던 작품들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작품의 컨디션적인 측면들도 네. 꼭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술품이라는 게 뭐 돈으로 환산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처음에는 구매를 하셔야지만 적어도 몇 년 동안 집에 걸어놓고 보실 만한 그런 감상의 어떤 만족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이 조각 투자, 미술품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종종 작품들이 흔히 말하는 뭐 주식의 배당 같이 이렇게 네. 또 작품을 공동 투자를 해서 판매했을 때의 그런 수익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뭐 당연히 그 여파가 미술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흔히 말해서 모객을 할 때 투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작품을 되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그럼 듭니다. 미술품 시장, 투자 시장의 앞으로 전망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 사는 게 오히려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많은 사실 컬렉터 분들이 지금도 작품을 구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 경매 회사 같은 경우도 낙찰률이 메이저 경매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00명 중에 60에서 70명은 여전히 그림을 사고 있다. 예. 이 불경기에도 그런 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평가돼 있거나 지금은 경악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박 팀장님, 우리 투자자들한테 금 투자 생각하시는 분 또는 금을 갖고 계신 분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금 투자하실 때는 처음으로 금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순도와 중량일 겁니다. 그래서 순도는 보통 천분율로 표기를 해서 999.9 퍼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순도를 확인하시고 또 중량을 정확하게
그 중량이 나오는지 확인을 그 해보시는 게 보증 기관이 있는 건가요? 그, 시중에 보증 거민 마크라고 있습니다. 거민 마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거민 마크와 순도 표기 일단 그거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보증서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보증서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일단은 처음 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금은 팔기 위해 산다기보다는 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또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좀 침체되어 있을 때도 내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게 잘 보존하고 그 자산의 향후에는 그 자산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팔기 위해 사시는 것보다는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 모은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할 때는 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뭐 좀 약간 태평한 시대라고 할까요? 이럴 때는 뭐 금을 좀 팔았다가 이것도 이렇게 좀 약간 그 주식 매매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의 문제이지 금을 전량을 뭐 팔아서 매매 차익을 예. 남기고 그런 것은 사실 금 투자를 더 권유하는 사람으로서는 예.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예, 아니겠네요.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미술품 투자와 금 투자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학자이자 현대미술품 컬렉터인 도널드 톰슨은 말했습니다. 경매장의 망치가 두드려지는 순간 그 가격은 작품 실제의 가치가 되고 이는 미술사의 기록이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하고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죠. 투자에 앞서 가치를 따질 줄 아는 식견을 가져야겠습니다. 경제논쟁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